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하러 가는 곳이죠. 자연 속 힐링 공간의 대명사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연이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연자가 그날 저녁 우연히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면서 목격하게 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치가 떨릴 만큼 화가 난다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캠핑장에서 캠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샌 캠핑족들이 늘어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죠? 캠핑족 7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캠핑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리기도 하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많은 캠핑장들 중에서 이런 곳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 결과 이제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캠핑은 아무나 하는 여가 생활은 아니었어요. 특히 지금처럼 캠핑 용품들을 다 사서 세팅하고 즐기는 요즘 사람들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있어봤자 텐트 하나 큰 거 정도 펴고 아무 데서나 고기를 구워 먹고 즐기는 그 정도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처럼 캠핑 문화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캠핑이 정말 싫었어요. 벌레들도 많고 씻기도 불편하고 뭐든지 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게 귀찮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리조트나 호텔을 가는 게 좋다고 여겼는데요. 그런 제가 이렇게 캠핑장을 운영하게 될 줄이야 저도 신기합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한 계기로부터였어요. 그리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나서부터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목격하게 됐죠. 오늘은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아주 기막힌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캠핑하면 가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혼자서 오기도 하고 나이 꽤나 먹은 분들도 다 같이 오기도 해요. 남녀노소,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캠핑카부터 글램핑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은 캠핑카나 모든 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글램핑 같은 시설은 없어요. 그냥 자리만 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오토캠핑이라고 불러요. 친하게 지내는 다른 캠핑장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글램핑이나 캠핑카 같은 걸 관리하는 일이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과 제 동생 부부까지 총 4명이서 저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 열심히 번 돈의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고 그 땅 위에 최대한 자연에서 캠핑을 할 수 있게 조성했죠. 그래서 우리 캠핑장은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긴 한데요. 특히 벚꽃이 피는 3월부터 수영장이 있는 7월까지는 극성수기예요. 게다가 캠핑의 성수기라 할 수 있는 9월이나 단풍을 보기 위한 10월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의 예약 전쟁을 합니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함께 힐링하는 기분이 들곤 하더군요. 물론 돈도 꽤 많이 벌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 캠핑장이 이렇게 막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잘 되기 시작한 건 아마도 코로나 덕인 게 가장 컸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에 눈을 돌렸고 해외여행에 제한이 생기면서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캠핑장의 매출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요. 원래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영업직이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계약이 성사될 것 같으면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이사까지 올라간 일은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평범했던 제가 이사 와이프까지 됐으니 친구들은 이제 걱정 없지 않냐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마트에서 유통 재고 관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업무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동료들도 다 좋았고 업무도 저희 성격에 잘 맞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번듯한 집을 사고 점점 더 가진 걸 키워나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그게 삶의 충분한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3살 터울로 낳아 길렀어요. 애들 둘을 낳고서는 일을 그만둘까도 몇 번이나 생각하는 날들이 찾아오곤 했지만 그걸 이겨내게 해준 건 바로 친동생이 우리 집 근처로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주부였던 제 동생 은희는 제 애들까지 픽업해주기도 하고 끼니도 챙겨주면서 바쁜 저를 대신해줬어요. 제 사정을 많이 고려해준 덕에 어려운 순간마다 매번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 집에 비해 동생네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 이유는 은희네는 외벌이였거든요. 은희도 원래는 잘 나가는 직장을 결혼 후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 중독증에 시달리더니 아이를 낳은 후로는 급격히 면역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은희는 진짜 그냥 주부로만 살기는 아까운 애였거든요. 우리 세 자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였는데 결국 그렇게 급성으로 몸이 안 좋아지더니 도저히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울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을 연달아 하게 되면서 제부가 외벌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늘 타이트한 삶을 살았고요. 은희가 우리 애들까지 잘 봐주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매달 경제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지원을 해주며 도움을 줬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아주 잘 키워내는 은희가 대견했고 노력하고 애쓰는 은희를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를 쓰고 일을 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한 돈으로 동생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심적으로 편하잖아요. 남편이 아무래도 신경 쓰지 말고 돈을 주라고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나 괜찮지 계속 되다 보면 눈치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바쁜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는 우리 애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큰 말썽 없이 커주는 게 고마웠죠. 특히 은희네 애들과 우리 애들은 모두 1살 터울이었는데요. 다들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친구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그거면 됐다 싶었죠.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은희 남편 제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다니는 회사마다 문제를 일으켰죠. 은희는 힘든 걸 잘 티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애가 얼굴이 까칠해지고 자꾸 야위어 가는 걸 보면서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싶었죠. 그날은 애들도 없고 각자 남편들도 다 늦게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자매끼리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언니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장어 좋아하잖아. 장어로 시켜. 제일 비싼 거로. 아니야 언니 난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야, 너 꼴 좀 봐라. 살이 왜 이렇게 쭉쭉 빠져? 나 그런가? 살 빠지면 좋지 뭘 그래. 은희야 너 언니 똑바로 봐봐. 무슨 일이야 너. 속일 생각 말고 얼른 말해봐.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어 언니. 귀신을 속여라. 너 언니 눈치 몰라? 몰라 나도. 나 어떡해 언니. 내 인생은 왜 이래 정말. 은희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워낙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애가 아니라서. 그렇게 우는 걸 보니 분명 무슨 큰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죠. 은희에게 들은 사실은 정말 막막한 이야기였어요. 은희의 남편 호범이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더군요. 욕심을 부리다가 은희 몰래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하더니 결국 망하다시피 돼버리게 됐다고 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우선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울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신세한탄을 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그러자 남편은 정말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선 우리 적금을 깨서 은인해 주는 거야. 애들은 졸업시키고 봐야지. 애들이 뭔 죄야. 여보 진심이에요? 은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괜찮아. 그렇게 해주자.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긴 했어도 좀 무심한 사람이어서 늘 외롭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딱 이렇게 해주니까 그간 서운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우스운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은희와 호범이네를 찾아가 돈을 건넸어요. 호범아 이제 정신 차리고 허튼 짓 할 생각 말고 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술도 좀 제발 끊고. 네, 형님. 정말 그럴 거예요. 이 돈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지금 당장 갚으라고는 안 해. 대신 나중에 꼭 갚아. 사정 봐서 은희랑 애들 보고 주는 거야. 알겠지? 호범아, 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넌 가장이잖아. 네, 꼭 그럴게요. 형님,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제부와 은희는 정말 고마워했고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그 돈으로 은희네는 급한 불을 껐고 애들은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과 그날 약속을 한 이후에 제부도 정말 정신을 차린 듯 술도 마시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듯 했고요. 제부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은희도 점점 안색이 좋아졌고 이제 이거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동생네 부부는 저희에게 참 잘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와 동생 부부들은 서로에게 남다른 마음을 가지며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취직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고 딸은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은희의 애들은 군대를 갔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도 정년퇴직의 나이가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들이를 갈 수 있게 된 날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 같이 캠핑이라는 걸 해보게 됐어요. 정말 질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냥 어리기만 했던 아들들이 텐트를 치고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그 경험이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뭘 하고 먹고 사나 싶었을 그때 우리 부부는 둘이서 몇 번 캠핑을 다녀봤어요. 캠핑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살면서도 휴식의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마음을 알싸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사는 밥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보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휴식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없었다는 걸 휴식을 취하러 온 사람들을 보며 극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함과 재충전을 위해 그 장소를 찾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공간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멋질 것 같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 조사를 했고요. 남편이 영업을 할 때 만났던 부동산 거물이 소개해준 알짜배기 땅으로 좋은 조건에 거래를 할 수 있었죠.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4m의 도로가 있냐 없냐 이 여부가 캠핑장 허가의 큰 여부를 결정해요. 우리는 다행히 그 조건을 충족해서 허가가 났죠. 6m 이상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 캠핑장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캠핑장을 하기 위해선 절차가 많았어요. 도로폭을 확인하는 것부터 상수도 문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을 지자체와 관광과에 문의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화장실도 허가사항이라서 꽤 까다로웠습니다. 야영시설은 주재료나 바닥 기초를 할 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방염처리 천막을 사용해야 하는 등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토지값을 빼고 인허가나 형질 변경 등 이래저래 절차를 하다 보니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손으로 하자 싶었죠. 사람을 안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캠핑장 시작 준비를 할 때 매일매일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직접 하고 나니 여기저기가 아프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파스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캠핑장을 열었는데 앞불사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을 두니 직원도 제 맘 같지 않다는 문제 말이에요. 평생 직원으로만 살다가 직원을 두는 건 다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갑자기 말도 없이 안 나오는 직원도 있었고 대충대충 일을 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이 공간을 자기 공간처럼 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우린 모두가 지쳐갔어요. 이 일을 괜히 시작하기로 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 남편과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죠. 사람과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벌이가 일정하지 않으니 재정적인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동생 은희에게 예전에 빌렸던 돈을 일부라도 줄 수 있겠는지 물었죠. 그러자 은희는 아직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또 호범이가 회사를 대충 다니고 있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은희에게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고 말했고 호범에게도 그렇게 회사를 대충 다닐 거면 우리와 함께 캠핑장을 운영하자고 했어요. 그럼 갚은 걸로 쳐준다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우리 넷이 함께 이 캠핑장을 운영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캠핑장을 함께 운영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점점 더 캠핑장의 모든 모습이 몰라보게 변하게 됐고 은희의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 탓에 우리 캠핑장은 아주 깨끗하다고 소문이 나서 평이 좋아졌죠. 게다가 우리 캠핑장이 있는 곳은 벚꽃과 단풍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고 경관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아져도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용객들은 제발 예약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항의를 하고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영업을 처음 해보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나 어려움은 계속해서 터지고요. 그때마다 은희가 좋은 해결책을 내주고 한 명보다는 여럿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컴플레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 캠핑을 위한 자리는 지금 당장 더 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림을 그려가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명이 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오던 캠핑 동호회 회장 수철이 왔어요. 수철이는 정말 착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주 오길래 직업이 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듣자 하니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벌었나 보더라고요. 캠핑 용품을 봐도 죄다 최고급이고 차도 아주 고가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돈이 많은 걸 대화할 때 절대 티를 내는 사람도 아니라 참 겸손하다 싶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딱 그런 사람이요.
30대 후반이라고 한 동호회 회장 수철이는 그동안 수많은 캠핑장을 다녔는데 우리만큼 관리가 잘 된 곳이 없고 이런 뷰가 없다면서 우리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곤 했습니다. 장박이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이상부터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머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수철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장박을 하면서 저희 캠핑장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고마워서 며칠 캠핑장 비용을 받지 않기도 했어요. 그날도 수철이가 텐트를 다 치고 뭐 도와줄 게 없냐며 저희에게 다가왔죠. 수철 씨 벌써 텐트를 다쳤어요? 여기 와서 앉아요. 사장님, 오늘도 꽉 찼네요. 그러게요. 찾아주는 분들께 감사하죠. 근데 이상하게 조금씩 줄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그게 사실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아요. 여기 예약하기 어렵다고 난리예요.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 반응이 무섭잖아요. 불편하다 싶으면 싫어하고 싫어하면 나쁜 말 남기고 여기에도 그럼 안 될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더 늘리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도저히.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차박이라도 하게 차박존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차박? 오, 그거 괜찮네, 차박. 언니, 저기 남는 땅 있잖아. 저기 어때? 수철 씨 안 그래요? 저 정도면 차박하기 충분한데요, 사장님. 요새 차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장님한테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람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결국 저희는 오토캠핑만 운영하다가 차박까지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의 예약 개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높은 데다 보니 차박도 정말 물밀듯이 예약이 들어왔어요. 해보니까 차박이 오히려 저희에겐 좋은 수익을 나게 하긴 하더군요. 차박은 사람들이 차 안을 자신만의 캠핑 공간으로 꾸며놓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사장 입장으로는 쏠쏠한 일이었어요. 회장 말을 듣길 잘했다 싶었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남편과 호범은 캠핑장의 보수 문제나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일을 했고 은희는 청결이나 시설을 담당했죠. 캠핑장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곳이 되지 않으면 그 장소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걸 깨달아갔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 손님들이 뭐가 불편한지, 필요한 게 없는지, 어떤 게 불편하고 좋았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물어보고 수정하고 고치는 일을 했어요. 저는 더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보통 제2의 인생으로 캠핑장을 차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캠핑장은 보통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바쁜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이 교회 같은 새로운 환경으로 와서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깐의 여유나 휴식의 개념을 가지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은 절반 이상이 교회에 차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왔고요. 하지만 교회에서 캠핑장을 차리게 되면 거기에 원래 거주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던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갑자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우리 같은 외지인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지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이미 일궈놓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문제를 잘 다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수로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나가며 인사도 열심히 하고 슈퍼에 가서도 꼭 깍듯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왜 슈퍼에 가냐면요. 우리 동네에는 큰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슈퍼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마을의 허브 같은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또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통의 본질을 꿰뚫었죠. 그곳을 사로잡으면 웬만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나 소문들을 잡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었고요.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 슈퍼는 현재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살가운 편이 아닌데도 저에게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원래 배달도 안 해주는데 제가 너무 급할 때는 우리 캠핑장까지는 배달을 해줄 정도니까요. 여기는 배달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친한 척도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저희 꿈이었던 캠핑장은 날이 갈수록 잘 됐어요. 성수기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슈퍼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저희 캠핑장 손님들이라 할 정도였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계절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사람들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해도 웬만해서는 우리 캠핑장이 이 근처에서는 가장 잘 되는 곳이었죠.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힘으로 일군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요. 그동안 모두가 많이 성장한 시기였어요. 곧 있으면 동생 애들도 제대를 할 거고 우린 이렇게만 잘 되면 앞으로 2호점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호범이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술을 마실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캠핑장을 돌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호범이도 이제는 철이 좀 드나 봐. 그러게요. 은희도 이제 행복해야 할 텐데. 잘 되면 이웃 좀 내서 우리 호범이네 하라고 줘도 좋겠어. 남편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신경 써줄 만큼 너무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은 가족이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닥달하거나 눈치 주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남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참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은희의 남편 호범이는 능력이 없어 돈은 좀 못 벌어오긴 했어도 로맨틱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희가 그거에 반해 결혼을 한 거였죠. 그런데 멘탈이 저렇게 약한 줄은 몰랐던 거였고요. 그래도 살다 보니 무뚝뚝하기만 한 남편과 사는 게 낙이 없이 느껴질 때면 돈이 없어도 자기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는 호범이 은희한테 하는 게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와 정반대였지만 묵직하고 든든하게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갔죠. 한창 성수기가 지나고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더워지면 캠핑장에는 더위 때문도 있지만 특히나 벌레가 많아서 캠핑장 손님이 뚝 끊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시기에도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회장 수철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수철이한테 항상 감사했고요. 성수기 때만큼 사람이 없으니 남편과 호범은 저와 은희에게 자주 휴식을 줬어요. 은희와 저는 그래서 비수기가 너무 좋았어요. 날은 더워도 캠핑장을 벗어나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못하던 미용실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우리 둘이서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서울에 팔지 않고 그대로 둔 집에서 은희와 지냈어요. 그렇게 여름 내내 한가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은희와 우리 둘이서 비싼 밥도 먹고 좋은 옷도 사면서 자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디큐어를 받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면 캠핑장은 더 바빠지는데 남편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비 오는데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갈까? 뭘 와. 조금밖에 안 오는구만. 그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걱정 마. 그래요? 아, 수철 씨는? 예약 내역 보니까 오늘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철이? 아, 그래, 수철이. 맞아. 수철이만 있지. 아, 그래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 큰일이네. 저번처럼 계속해서 손님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수기라 그런 거지. 그러니 걱정 말고 재밌게 있다 와. 걱정 마. 전화를 끊었는데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은희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가자. 비 더 내리겠다. 그럴까? 사실 나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 가는 길에 슈퍼 들러서 소고기나 좀 사서 들어가자. 미안한 마음에 소고기 좀 먹여야겠다 싶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8시 반이 다 된 시간에 슈퍼에 도착했어요. 뭐야 사장님, 서울 간 거 아니었어요? 여긴 뭐 소문도 빠르네. 오늘 고기가 많이 남았네?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손님 없었나 봐. 아니에요. 손님은 꽤 있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고기가 안 팔렸네.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은 고기가 안 팔려. 손님이 있었어? 비 오는데? 사장님네 캠핑장에도 꽤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우리 캠핑장에? 네. 근데요 사장님, 응, 왜? 요새 금토 계속 서울 가신 거죠? 응, 그랬지, 왜? 아니에요. 뭐야, 왜 묻다 말아. 뭔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냥 진짜 그냥. 뭐야, 싱겁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거로 넉넉하게 줘. 고기를 사고 나오니까 다행히 비가 그쳤더라고요. 가서 맛있게 구워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은희와 저는 다시 차를 타고 캠핑장으로 갔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는 남편 차와 제부차 그리고 모르는 차 한 대가 더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뭐지? 손님 없다고 했는데? 이 차 맨날 오는 차잖아. 그래? 이거 번호판 봐봐. 천사잖아. 이번 호트기에서 내가 외우고 있거든. 저와 은희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사무실 위층에 있는 휴게 공간이자 은희와 제부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까지 올라가 봐도 남편과 제부가 보이질 않았어요. 은희야, 내가 우리 왔다고 말하고 올게. 너가 밥 안 쳐놔. 밖에 수철 씨랑 있나 보다. 언니, 내가 쌀 씻고 있을게. 저는 수철이 오면 매일 꼭 머무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텐트는 있는데 수철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았죠. 휴대폰을 안에 두고 와서 전화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뭐지 어딜 간 거지 싶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차박을 하는 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저 멀리 수철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전구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섞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가까이에 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제부도 수철도 무릎 위에 여자 한 명씩을 올리고 그 여자를 뒤에서 아는 채로 하하호호 웃으며 놀고 있는 걸 목격하고 만 거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발걸음이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겠더군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휴대폰도 안에 두고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꼭 물증을 남겨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밥할까? 뭐야? 언니 왜 혼자 와? 밖에 없어? 은희야. 뭐야, 귀신이라도 봤어? 언니 왜 그래? 은희야, 이거 어떻게 하니? 저는 울면서 은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은희는 그 자식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보다는 훨씬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또라는 말에 놀랐지만 시간이 없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 티도 내지 말라면서 그냥 조용히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왔다고 알려주라고 했어요. 넋이 빠진 저는 은희가 시킨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왔는데 어디야? 안 보이네? 사무실이라고? 당신 왔다고? 지금? 응, 나 지금 방금 막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나 지금 수철이랑 술 한잔하고 있지. 지금 내가 갈게 기다려. 완전히 당황한 남편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여자 손님들이 와서 안내해줬다며? 그런데 그냥 그 손님들은 1박도 안 하고 간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면서 웬 묻지도 않은 말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봤을까봐 덜덜 떨면서 계속해서 언제 왔는지, 왜 왔는지, 뭘 봤는지 묻는 것 같았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다고 말하며 그냥 일찍 들어가 자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 저는 은희와 둘이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말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호범이가 수차례 바람을 피웠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걱정할까봐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은희는 이혼하려고 수도 없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애들 군대만 제대하게 되면 이혼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각자 증거를 찾아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러고 저는 천사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캠핑장은 차량 번호까지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차량은 여자 3명이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장부를 보다 보니 정말 놀랍게도 수철이 오는 날마다 왔더군요. 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희에게 이 소식을 말했더니 은희는 예약한 번호에 대해서 카카오톡 사진을 보자며 번호를 저장해 보자고 했어요. 번호를 저장해서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애 엄마더라고요. 애랑 찍은 사진과 가족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남자 무릎 위에서 그러고 있었다니 치가 떨렸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또 올 게 분명했어요. 주기를 보니 금토는 무조건 찾아온다는 걸 패턴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슈퍼에서 금토에 서울을 가는 제 일정을 물은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녀석도 한패인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지러 가야겠다 싶었죠. 바로 슈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너도 다 한패니? 너도?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갑자기 왜 이래요? 너도 다 알잖아. 그 여자들. 금토에 오는 여자들 말이야. 그 여자들? 맞죠? 어쩐지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여자들 뭔가 쎄하더라고. 뭐? 슈퍼에서 일하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너무 이상했어요. 딱 봐도 셋이 친구가 아닌 것 같더라니까? 서로 존댓말을 쓰더라고. 근데 매주 같이 오는 게 이상해서 주의 깊게 지켜봤지. 처음엔 셋이 아니었어요. 둘이었지. 셋이 된 건 한 2주밖에 안 됐어. 근데 잘 들어보니까 넌 얼마 받기로 했냐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 친구는 아니다 싶었지. 근데 배달이 되냐는 거야. 술 무겁다면서. 내가 어디냐고 물었지. 근데 사장님네 캠핑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봤었던 거예요. 맨날 사장님 서울 가고 없는 날만 가길래. 뭐가 뭔지 도통 앞뒤 퍼즐이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 슈퍼 사장에게 부탁해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 덫을 놓기로 했죠. 나 금토에 은이랑 서울 다녀올게. 그래, 당신은 쉬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오늘이랑 내일. 응, 안 바쁘지? 그럼 비수기잖아. 그렇게 안 바빠 걱정 마. 바쁘면 전화해. 은희와 저는 고민 끝에 산짐승 때문에 사뒀던 긴 시간 녹화되는 방수용 카메라를 그들 몰래 설치했어요. 수철이 매일 캠핑을 하는 공간 2곳에다가요. 그러고 토요일 9시 캠핑장으로 쳐들어갔죠. 이혼 서류를 가지고서 영상을 찍으며 다가갔습니다. 그 망할 여자를 끼고 노는 현장을요. 재밌니? 재밌었어? 여보, 넌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니? 은희야. 남편과 제부는 거의 실신을 할 정도로 화들짝 놀랐더군요. 그렇게 깽판을 치고 그 여자들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믿지 못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철은 건실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아가씨 사업을 하는 일명 포주였어요. 여자들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들도 다 그런 여성들이었고요. 저는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이런 여자들이랑.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더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호범과 수철이 은밀한 거래를 통해 주차장에서 그런 만남들을 했었고, 그걸 남편에게 발각당한 제부가 남편까지 꼬드겨서 결국 남편도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미쳤다고 했지만 젊고 살랑거리는 여자들의 사탕 발림에 2주차에는 무릎 위에 앉게 했고, 그날 제가 그걸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오늘이 그 여자들과 만난 두 번째 날이니 결과론적으로는 무릎 위에 앉히고 더한 스킨십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건 다행이라 할 순 없는 거죠. 저에게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상처니까요. 남편과 행복한 추억을 남길 곳을 만들자면서 이곳을 차렸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믿겨지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동생은 제부와 이혼을 했고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요. 지금은 캠핑장을 여자 둘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직원들을 고용해서 어찌저찌 하고는 있지만 제 것이 아니니 남편처럼 잘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캠핑장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아서요. 너무 화가 납니다. 다 제 손으로 199 가꾼 이곳이 희망차기만 했던 장소가 지옥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요. 이걸 다 팔고 그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뭐든 제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중인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단 한 번 실수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지,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남편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님,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며 제 손으로 정성스레 199 가꾸신 그곳에서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되셨다는 게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였으면 침착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바로 가서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침착하고 현명하게 해결하셨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으셨겠을 거고요. 지금은 물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엔 사연자님처럼 단단한 분은 어떤 결과로 가든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딱 어떻게 하라고 대답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연을 쭉 들어보면서 확실하게 알겠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연자님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하시고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캠핑장도 직접 일구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부족한 점을 채워 결국 성공해내셨듯 저는 결국 사연자님의 앞날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튜브도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